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12주차 2차 시로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어떻게 해서 출현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면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다단계 모형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우리가 앞서 배웠던 행동 기능과 관련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이론에 이제 바탕을 두고 우리는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또 그런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행동 수정이 어때요? 이제 계속해서 용어라든지 접근 방식이 이제 계속해서 변화해 왔었는데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적 개념에서 행동 수정은 이제 파블로프나 스키너의 실험을 이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파블로프나 스키너의 접근법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아무래도 아동이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교사가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의도나 또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게 바로 그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이렇게 다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서 행동을 교조하는데 이제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말을 조금 더 순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 바로 이제 행동 관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동의 행동을 관리한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이 변화하면서 이제 교사의 주도라든지 또는 교사 중심에서 이제 점점 아동의 자발성이라든지 아동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이제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교사를 어떻게 보죠? 우리 때는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저 때는. 그런데 지금은 교사는 어때요? 학생에게 안내하는 안내자다. 그리고 학습을 지원하는 지원자다. 그렇게 요즘에는 입장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사가 주도한다가 아니라 이제 교사가 아동에게 안내한다라는 입장이 좀 더 많이 강조되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행동 지원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 배웠던 행동 수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기억하는 말이 어때요? 어떤 것부터 떠오르는가요? 강화, 그리고 벌.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떠오르시죠? 이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를 시키거나 또는 이제 문제 행동을 이제 감소시키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강화, 벌 이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증가시킬 때는 강화기법을 동원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감소시킬 때는 벌에 의존해요라고 말을 하는데 어때요? 이제 벌을 이용했을 때 이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으로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래서 요즘에는 벌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우리가 분위기로 이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아동에게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게 바로 뭐 아동의 행동이나 뭐 이제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제 너무 강요를 하거나 아동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강압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아동들의 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이제 우리가 다방면으로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살펴봐서 그렇게 사정된 변인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고 또 효과적인 중재를 이제 설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바로 우리가 이제 합쳐서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의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게 어때요? 물리적, 사회적, 교육적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 행동을 줄이고 그리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학습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이제 광범위한 전략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 지원은 우리가 이제 평가 자료에 기초하는 이런 아동의 환경을 이제 재구조화함으로써 이제 아동이 가지고 있는 행동 문제를 어때요? 감소시키고 또 아동이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이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끔 돕는 거를 바로 우리가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부분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이에요. 자해라든지 공격하는 행동이라든지 무엇을 부수는 기물 파괴 행동이라든지 반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지금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단지 긍정적 행동 지원은 단 하나에만 기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적인 행동과 또 그 환경과 아동이 해야 되는 학습이 이제 어떻게 연계가 돼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혼합해서 우리가 가치를 밝히는 게 바로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목표 자체가 이제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이제 이 아동이 문제 행동을 줄이거나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분에 이 라이프를 이제 이 아이의 라이프를 높이는 것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긍정적인 행동 지원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하는 교사나 부모나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 전문가들이 이제 그 아동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주의적인 것과 또 교육적인 원리를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긍정적인 행동 지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 대한 이제 특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성은 이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연구 중심의 행동 과학을 적용하는가.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타당하고 뭐 이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어때요? 복합적인 이런 다중적인 요소의 실질적인 중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삶의 질 제고인데요. 이제 이게 중요한 우리가 어때요? 생활 방식의 습득의 결과를 어때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지속적인 효과를 촉진시키는 우리가 이런 체제 내에서의 그런 지원과 변화입니다. 그러면 행동과학의 응용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동이나 사람의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시키고 또 우리 문제 행동의 시작이나 진행,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지원을 뭐 차단하는 환경에 되게 설계하고 초점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배웠던 응용행동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험적으로 입증된 그런 중재 실제의 개념적 토대가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서 배웠던 이제 그 응용 행동 분석의 이제 개인적인 요구와 이제 뭐 특징, 그리고 뭐 지원 간의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배치나 이제 뭐 적합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행동 기능 평가를 이제 뭐 이용을 하게 되고 또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환경의 재설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을 재설계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이제 우리가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문제 행동과 어때요?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아동이 이제 계속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이제 계속 하게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아동이 뭐 문제 행동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된다? 강화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보상을 하면서 행동을 이어갈 수 있게끔 후속 결과를 제공하는 게 바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응용 행동 분석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과학의 응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응용 행동 분석 입장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기능 평가의 자료를 꼭 베이스를 해야 된다. 이 기능 평가의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이고 뭐 또 예방적이고 기능적인 행동 중재 계획을 꼭 수립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중 요소의 실제적인 중재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이제 뭐 가족이나 교사 그리고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아동에게 이제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이제 맞추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아동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행동 지원이 이렇게 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까지 폭넓게 이제 우리가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때요? 다양한 중재 요소를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중 이론적 관점에서도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삶의 질 제고인데요. 이제 이런 삶의 질 제고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중재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통해서 어때요? 그 아동의 생활 방식 자체가 다 변화를 한다는 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게 바로 그 아동의 문제 행동만 중재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아동의 전체적인 학교나 문제 행동이 아니라 가정과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그 아동의 삶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동의 이제 전체적인 삶의 질을 바꾼다는 우리가 전제 조건을 이제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동이 살아온 전체적인 뭐 과거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학교뿐만 아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이나 또 가족 간에 있는 부분이나 아동이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의 종합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삶의 질적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라.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 제고가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삶의 질이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동뿐만 아니라 그 아동의 가족, 그리고 또래, 학교, 그리고 속해져 있는 그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이고, 이제 아동이 변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어때요? 아주 우리가 이 긍정적인 비전을 같이 봤기 때문에 이게 맞구나. 이걸 우리가 잘 선택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작게 보면 그 아동이 경험하는 이런 삶의 질 자체가 어때요? 전체적인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제의 변화인데요.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이제 이 중재를 위한 이 팀이 이제 결성이 되는데, 이 팀 중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단지 아동이 학교에서 이 교실 내에서 아동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뭐, 행동 전, 행동 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부분에까지 이제 우리가 재인식을 하고 확대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겠죠. 이게 우리가 단지 그냥 중재팀에서만 의사 결정을 하고 아동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거기에 필요한 양육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 중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체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 지원이나 여러 가지 중재 방법이 있어서도 이제 이렇게 함께 결정을 하고 체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중재보다는 차별화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이제 단계별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엔 어때요, 가정에?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학력 중심의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이나 학교 교육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지원을 이제 계획하고
우리가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하나 욕구를 이제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요구를 대처하는데 이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행동 지원 모형처럼 우리가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보면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때요? 보다 집중적이고 이제 개별화되는 우리가 그런 행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의 수를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겠죠.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런 개별적인 중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PBS랑 RTI 모형을 이제 함께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이제 이 PBS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서는 이제 보편적 중재를 통해서 이제 예방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전 학생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위험군으로 판명되는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표집 직전에 대한 중재를 통해서 또 효과적인 중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도 더욱더 개인적인, 개별적인, 집중적인 중재가 필요한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더 한 차례에 걸러서 이제 그런 특수교육이나 또는 아동들에게 심리상담이나 여러 가지 아동에 필요한 행동기능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보편적 지원이랑 보편적 중재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전체 우리 그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뭐 관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그 행동에 대한 범위를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학생에게 이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뭐 면접이라든지 관찰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우리가 그런 집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런 보편적인 대안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뭐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편적 중재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 표적 중재인 우리가 뭐 집단적인 이제 뭐 그런 지원에서는 이제 여기서 일부 위험한 학생들을 뭐 특정적으로 그 학생들과의 뭐 면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학생의 그런 행동을 이제 우리가 그 특정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집단 학교 교실 내에서도 우리가 소집단으로 학생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소집단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뭐 행동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지금 2단계, 2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간의 위험군인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자기 관리를 한번 실시시켜 보면서 또 우리가 중재가 가능한지 문제 행동을 찾을 수 있는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런 사회적 기술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안 된다.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되게 되면 이제 집중적인 중재로 넘어가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직접적인 아동을 관찰하고 기능을 분석을 하겠죠. 여기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동이 생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면 괜찮아질 것인지,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아동에게 여러 가지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또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동에게 지금 맞게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부분을 아동에게 맞는 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한 거 제가 앞에 얘기했었어요. 희애가 밥을 먹고 오지 않아서 1, 2교시 때 되게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행동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희애에게 어땠어요? 아침밥을 제공하고 난 뒤로 문제 행동이 사라졌죠. 이렇게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생리적인 요인만 해결을 해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리적인 요인이나 또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 아동이 원하는 그런 선택이나 아동이 원하는 기회 그리고 또 아동이 원하는 교육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특수교육에서 어때요? IP를 작성하죠. 여기 들어와 있는 교육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동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다시 해서 우리가 특수교사들이 보통 다시 작성을 하게 되죠.
물론 표준교육과정이나 기본교육과정을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아동의 특성이 맞는 교육과정을 IP에 우리가 작성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뭐 교육과정을 조정을 하고 우리가 그에 맞는 이제 기술을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뭐 집중적인 중재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학교 내에서의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어떻게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 행동 지원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연계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학교 외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아동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삶의 질이 지금 어떤지, 가정의 환경이 어떤지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동이 일어나는 문제 행동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개별적인 학생 그런 행동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중적인 중재는 학교에서 단지 그냥 뭐 수업 교육과정 뭐 개편하고 아동에게 맞는 뭐 수업을 제공하고 교수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만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가정이나 이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찰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문제 행동을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족과 사회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중재를 한다는 게 바로 포함이 되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동에게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위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예방을 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사회성인 뭐 소셜 스킬을 가리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행동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줄일 수 있는 예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업과 행동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통합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아까도 봤겠지만, 우리가 모형에서도 살펴봤겠지만, 단지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 소수적인 집중, 대상자 아이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와 아주 정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 지원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교사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행동 지원 팀이 같이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여러 가지 지원이 연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립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잡하거나 뭐 비용이 많이 들거나 뭐 귀찮거나 이러면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누구나 함께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긍정적인 행동 지원의 과정인데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원리 중에서 이제 이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때요? 중재 목표를 확인하는 거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동의 정보와 이런 아동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관찰할 것인지, 그리고 이 행동이 지금 얼마나 나타나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봐서 그거를 목표 행동을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 아동을 뭐 면담을 하거나 직접 관찰을 하거나 또는 앞서 배웠던 기능 분석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아동에 대한 문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어때요?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정보를 수집한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작성해야 될까요? 이거는 교사 혼자서 했나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중재를 해야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같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이 요약문을 봤을 때, 아동이 하는 문제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뒤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지 같이 연결해서 중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약문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행동 지원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도 이제 우리가 뭐 특정하게 이 문제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없애겠다 이렇게 뭐 원대하게 수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그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계획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아동에게 행동 지원 계획을 이제 실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동에게 그 문제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세웠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아동의 문제 행동이 더 심해졌어요. 그럼 어때요? 다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가 지원 계획을 수정을 하고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계획은 뭐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계획을 점검하는 것은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팀들이 함께 의논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위한 전략인데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리고 간격 자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련된 전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정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 행동을 통해서 봤던 강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강화를 받게 해주는 거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주는 강화는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만 강화를 많이 제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동에게 말없이 했을 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동에게 이거는 긍정적인 행동이야. 이거는 문제 행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러한 강화를 제공할 거야 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려만 주고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놔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때요? 교사는 뭐라고 했죠? 안내자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동이 이제 문제 행동이 아닌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계속해서 유도하고 이제 지도를 하는 역할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부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혐오자 그거 이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도피나 회피를 할 수 있는 행동을 또 알려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요? 아동이 해야 되는 과제나 활동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교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체를 할 때에 문제 행동을 했을 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동의 수준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아동이 계속해서 성취를 느끼면서 회피를 하지 않게끔 아동이 성공을 느끼게끔 성취를 느끼게끔 하면서
우리가 문제행동을 통해서 그런 자기가 싫어하는 혐오 자극이나 그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뭐 숙제를 없애준다. 그거는 더욱더 강한 부적 강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양을 조절을 한다든지 방향을 조절을 한다든지 방법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행동이 있어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각 조절이나 이제 감각 자극이나 이런 관련된 일반적인 이런 이제 전략에서는 이제 아동들이 이제 뭐 우리가 좀 고도의 뭐 자폐 오티즘이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들이 이제 그 자극을 통해서 이제 얻는 뭐 자기의 강화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동에게 우리가 이 자극을 대신해서 뭘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거나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지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지 않게끔 아동이 자기 스스로 이제 통제를 하고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인내심을 갖도록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자극에 사실 교사나 부모가 이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 행동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아동에게 순식기를 만진다. 뭐 이러면 수업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 즉각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면서 이 자극을 우리가 변화시켜 줄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아동에게 뭐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자극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동을 천천히 줄여줄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내가 못 견디겠다. 내가 그 아동이 하는 그런 작은 뭐 생식기를 만진다든지, 뭐 계속 눈을 막 만지다든지, 머리를 뽑는다든지, 이런 행동에 우리가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계속 반응이 이제 강화가 더욱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제 아동에게, 그런 자기 감각 자극이 아닌 다른 게 더 즐거울 수 있다는 거를 차츰차츰 우리가 제공을 하고, 우리가 늘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다? 교사나 부모가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인내가 좀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진짜 중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활동을 할 때에도 뭐 아동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또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아동의 반응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게끔 다양한 이런 자료나 교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중재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런 감각 조절이나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동에게 중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가요? 여러분들 뭐 여러 시간에서 이제 이거는 복합적으로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단지 문제 행동을 소구하는 게 아닌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함께 제공한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학교 교실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과 사회가 연계해서 간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번 2차 시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